최윤세 작가님. 네. 예, 제가 이제 오늘 순서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너무 길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걸로.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를 하면은 제가 어제 그런 구지은 선생님한테 살짝 엿들었는데 평범하게 제가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이제 그런 힌트를 얻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뭐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제 굳이 그건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작업의 그런 밑에 근간이기도 한데 제가 게임을 상당히 좋아해요. 컴퓨터로 게임을 하든 축구를 하든 그런 바둑 그런 거 잘 두진 못하지만 바둑을 보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번 아이디어도 다 게임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저를 소개한다면 게이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이머요? 예. 예술가로서의 게이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럼 예술도 게임 영역에 좀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작업한 생각하시기에. 예, 이번에 작업 영역을 포함한다기보다는 과거에도 게임의 영역이 뭐 굳이 포함시키나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이번에 그 레지던시에서 그림 그리는 것도 하는 게 이제 수치가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축구가 재밌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어느 팀이 더 우월하다, 선수가 더 좋다, 다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게임 스코어에서는 그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공이 둥글다처럼 그런 의미에서 그림도 이제 이런 수치로 표현하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예술적 가치는 이제 조금 더 논외로 하지만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재밌는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이번 그 노벨 경제학상이 게임 이론과 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혹시 제가 들은 게 예. 그 경매 이론은 아니죠? 경매 이론. 두 번째 경매가. 예, 맞습니다. 아, 경매 예. 이론이 일종의 게임 이론에 뭐 게임 이론이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경매 이론을 많이 연구하고 이제 실사회에 적용된 경제 분야의 분위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술도 게임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려면 어떤 느낌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은 되게 경제학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정치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예술 분야에서의 게임은 좀 어떻게 이해를 일반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게임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축구 되게 명문 구단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잘하지만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팬들은 자존심 상하더라도 이제 결승에서 떨어졌으면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가 또한 뭔가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하는 모습에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생방송을 할 때 보면은 때로는 이제 작업하다가 뭔가 실수를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뭔가 진행이 안 돼서 내가 하는 작업이 막혀서 뭔가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이 이미 예술이 될 수 있게 결과에 대해서 뭔가 항상 예술가는 이제 정확한 좋은 철학과 좋은 그런 이미지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안 좋은 것도 이제 때로는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에 하는 그런 스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첼시의 감독이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결국 이겼어요. 근데 매번 수비만 하다가 마지막에 골 넣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좀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뭐 경기에 지고 경기에서는 지고 정작 스코어에서 이겨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했다. 이랬더니 그 감독이 하는 얘기가 센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팀이 강한 팀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동의하세요? 예술가로서 만약에 지금 그 얘기 비슷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품이 비싸면 그럼 승리하는 예술 작품, 예술 비학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걸 동의해서 전부 다 동의하는 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서 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런 그림에서 가격이 높다고 한다면은 그 가격이 높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국에 한 몇 년 전에 중국의 그림이 막 경매가가 비싸고 이제 막 핫하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중국 자체의 자본력의 힘이 있지 않았느냐. 중국이 과연 자본이 없고 가난한 나라였다면은 과연 그렇게 경매 미술 시장에서 높은 가치 상승할 수 있었을까라는 저는 의심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부분적 그림도 물론 좋았을 수 있지만 그런 영향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제 그런 가격에서 뭐 실제적으로 뭐 예술적 가치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미학 이론도 있을 수 있고 그 시대의 상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 혹은 그 보고 느끼면서 감성적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가격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실제 예술 영역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듣고 도람을 보면 사실 가격이 어떤 시장 논리만으로 매겨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작가님께서 최현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요인들이 앞으로 게임 이론이랄지 우리들 그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대중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게임의 이론이든 아니면 뭔가 그 대중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정한 예술 작품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서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면은 그럼 일단 예술 자체에 대해서 먼저 그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술 자체에서 이야기할 때 그럼 예술이란 걸 볼 때 과거의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새로 나온 기준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차이가 저는 거기서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관점이. 이렇게 해서 과거로 보면은 이제 이게 명작이라고 의심이 없는 그런 과거 명작들, 막 모네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나는 싫다고 해서 명작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게임과 진정한 예술과는 거리가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예술이란 게 서로 간에 뭔가 볼거리를 보여주고 이제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일상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환기할 수 있고 그렇게를 봤을 그런 기준으로 그냥 오로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축구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이제 잠깐 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와 저 정도의 기술력에 감탄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와 정말 스토리 정말 좋다 혹은 와 정말 CG의 기술이 정말 좋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술도 그런 게임의 영역에 가면은 어느 정도 그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성향이 강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게 극단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너무 단순한 자극거리, 흥미 위주가 아니느냐라고 반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런 되게 예술성 있고 깊은 생각을 하고 고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미술관에서 제가 이번에 부산의 비엔날레에서 어머니를 처음 같이 미술관에 갔어요. 가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어머니는 이제 그림에 대해서 전혀 그런 관심이 처음에도 없었고 이제 또 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린다니까 한번 가자 추석 연휴에 그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 비엔날레 그림을 보더니 어머님 표정에 계속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이제 메시지를 그걸 못하고 이제 오히려 그냥 뭐지? 그냥 하고 그냥 아 정말 돈 아깝다라고 어머니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뭘 보는 거 나온지는 모르겠다. 그럼 과연 이게 소통이 맞느냐? 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게 가장 밑에 소통인데 오히려 지금 그런 너무 우리가 말하는 예술성이 높은 거라고 한다면은 그런 소통이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적당히 잘 조율을 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근에 가장 최현실 작가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회의 한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저는 아까 그런 게임에서 했을 때 지금 이것도 레지던시도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저는 요즘 그런 가장 이제 참고하는 작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물어보면 저는 이제 작가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그런 침착맨 이말년 혹시 웹툰 작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은 웹툰에서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인터넷 방송도 하고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이제 연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가 다 게임을 해요.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가끔가다 이제 웹툰을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서 웹툰의 형식이 기승전결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뭔가 사건의 내러티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해서 막 이제 뭘 해서 힘이 점점 세지면은 이제 그 사람은 힘이 너무 세지니까 갑자기 막 빌딩도 들고 막 만화 내용이 빌딩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스토리가 산으로 가니까 그냥 와장창을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스토리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스토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오히려 어떤 느낌에서 재미인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해서 게임을 할 때도 똑같이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막 혼자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 같기도 하고 하면서 잘 생각하면 다 쓸데없는 헛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보여주는 콘텐츠를 막 이제 우려나가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한 가지가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내가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거나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요리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 요리를 보여주려고 그게 주 콘텐츠가 되면은 그 요리가 끝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콘텐츠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뭔 똥을 싸고 뭔 쇼를 해도 재밌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내가 콘텐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작품이 콘텐츠가 아니라 그림으로 치면은 만든 사람이 콘텐츠지 이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데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거는 부가적인 요소인 거죠. 거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게임이다라고 접근했을 때는 작품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드는 과정을 이제는 인터넷 방송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작가가 접근하는 생각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하는 행동 자체가 컨텐츠가 되고 작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흔히 말하는 굿즈 같이 작품은 이제는 옛날엔 작품이 이게 모나리자가 원본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사람이라면은 내가 원본이고 모나리자는 굿즈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거를 기준에서 좀 이해를 하면 최민수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 이전에 좀 얘기한 거하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전에는 얘기가 재밌어서 작품이 굉장히 우수하다 작품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작가의 그 자체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술은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모습에 더 집중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옳다라기보다는 아까와 같은 게임과 같이 뭔가 보여주고 이제 인터넷 방송을 제가 하면 보여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뭔가를 가지고를 할 때에 작가가 하는 행동 자체가 컨텐츠가 작품이 되는 거고 나오는 거는 굿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미술을 만들고 뭐 하고 이제 갤러리에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뭐 여전히 뭐 그거는 예전의 방식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지금 어머니하고 비엔나에 가셨는데 어머니가 어떤 한 작품을 보고 그 속에서 얘기를 발견하지 못하셔서 혹시 힘드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 어떤 그 신세대라고 하나요? 젊은 분들은 그런 어떤 얘기가 없더라도 그 순간에 매개, 얘기의 매개라고 없더라도 즉각성이라고 하나요? 즉흥성? 이 속에서 어떤 가치 혹은 재미, 혹은 위로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거 제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이해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미학적으로 예술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데도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질서 자체가 좀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변화가 미술은 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변화는 다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변화는 왔고
이미 지금 그런 방송국을 보면은 정규 그런 방송 MBC 그런 것들은 이제 공중파 방송들이 제가 뭐 뉴스로 봐서 제목표를 본 게 아니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다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뭔가 이제 계속 사람 모아서 신기록을 세우고 하는 경험을 봤을 때 이미 그런 이제 사회 변화적인 모습들은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네.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렇게 좀 봤거든요. 봐서 이해를 제가 이제 잘 했는지 모르지만 딱 이렇게 쭉 몇 번 이렇게 보고 이거 앞에 있었는데 하고 몇 번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이 작가 캠퍼스를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딱 느꼈던 게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야기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느낌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걸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통제사회 라는 느낌도 약간 받았었어요. 만약에 최현철 작가님이 혹시 마음에 미래 사회 속에서 그 감정도 조절해 줄 수 있고 누군가가 꼭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 감정을 이용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가 당신의 감정도 조절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당연히 아니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전체 그 작가로서 어떤 철학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접근하는 작업이란 난 이런 작업하고 싶다 뭐 그런 걸 말한 질문으로 받으면 되나요? 그거보다는 이 세상에 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제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시각은 그게 궁금해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이야기할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한 걸 이야기하면은 그런 정치적인 경향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조금만 생각을 할게요. 그거를 필터링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할지. 좀 네거티브, 좀 제가 좀 약간 그런 염세적이게 말할 것 같아서 되게 그것도 작가님을 이해하는데 저희들은 도움이 되니까 그 여과 없이 그럼 그냥 바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이게 세상을 볼 때 공중파라든지 그런 방송에서 볼 때는 제가 그런 시대를 살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비디오라든지 그런 걸 다 통제를 했잖아요. 이제 일본 만화를 어릴 때 봤지만 그걸 다 슬램덩크라고 한다면 다 이제 일본어 본명을 쓰는 게 아니라 뭐 강백호로 바꾼다든지 서탱으로 바꾼다든지 다 한국화를 시켰잖아요. 일본에 대한 그런 것들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물며 방송에서 나오는 아나운서라든지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다 통제가 되고 다 계획 속에 있다. 그런 이미 프로파간다 같은 영향이 이미 그런 거는 기저에 다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공중파에서. 근데 거기서 통제가 안 되는 게 유튜브라는 변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통제에서 점점 이제 개인 방송까지 다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하는데 여전히 그런데도 유튜브도 광고주에서 이제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은 통제가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예전보다는 더 자유로워졌다. 제가 본 세상은.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더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되게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예술 또한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되게 전통적인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저는 다 통제 속 안에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특히 철학적 가치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딱 잘라서 평가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연령 변형이 너무 심하다. 평가를 할 때. 내가 이런 가치관이 있고 저런 가치관이 있고 했을 때 맞으면은 맞는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이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을 뿐더러 예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까 말했던 또 이제 좀 새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런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통제라든지 사회 언론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 네이버 뉴스도 제가 보면은 사실 기사보다는 전 댓글을 엄청 유심히 봐요. 댓글을 보면은 사실 사이트마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게 정말 불특정 다수가 입력한 게 맞느냐 할 정도로 다르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그런 뉴스의 보통의 모습과 그리고 다음이라든지 카카오에서 보여주는 모습, 다른 기타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다 방향성이 다르지 않느냐. 그 조금 다르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뉘앙스에 따라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든지 그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항상 통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통제에서 내가 얼마만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거를 그냥 남들이 보여주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거를 보고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공부를 해서 그러한 통제 속에서 벗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할 말이 더 있었는데 또 세면서 깜빡했는데.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오래전에는 이제 직접 미디어나 뉴스 같은 데서 통제를 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시각으로 보면 이제 빅브라더 1984에서 나타났듯이 이런 거 보면 사실은 통제되고 있는 사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자유로움을 막 추구하는 어떤 사이트를 주고 그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흐름 자체에 좀 더 그 큰 시각의 통제 속에 두고 자유를 느끼게 함으로써 정작 더 큰 세력은 통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서 혹시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질서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신 걸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지금 이제 방구석 초상화라는 작품을 하고 계시잖아요. 방구석 초상화를 하면 그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그 이제 흥미로운 단어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감성의 통제인가요? 통제? 통제라는 단어는 안 쓰셨는데 감성에 뭐 이런 게 있었죠. 제가 뭐라고 썼죠? 감성에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적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얼굴 인식을 통해서 높은 유사도를 달성할 때까지 그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의 목적은 알고리즘의 기준과 사람이 보는 눈의 기준에 대해서 차이와 공통점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콜라주 기법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콜라주 기법은 제가 예술가가 아니고 전공을 하지 않아서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해하는 콜라주라는 게 있고요. 사전적 의미 있고 또 하나가 몽타주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작가님께서 일반 대중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차이가 있고 내가 왜 이 작업하는 것을 콜라주라고 불러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몽타주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게 어쨌든 다른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을 붙여서 하고 이제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 어쨌든 그런 게 몽타주니까 몽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은 왜 콜라주라는 단어를 썼느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몽타주라고 하면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바로 이해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한 사람들은 몽타주라고 한다면은 경찰서에서 나오는 몽타주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콜라주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종이를 잘라서 이어붙이고 뭘 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콜라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작품 하신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워낙에는 몽타주에 가까운 대중들을 위해서 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콜라주를 쓰셨다.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오는 이제 아티스트 캠퍼스를 쭉 이어보면 어떤 영상 기법적으로 보면 영화를 만드는 기법적으로 보면 미장센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제가 좀 그게 여쭤보고 싶으니까. 네, 동의를 충분히. 하나의 그 감독이라고 한다면 내가 작업하는 모습을 내가 이제 감독으로서 표현한다면 몽타주 기법과 미장센 기법을 하나의 화면 속에서 참 작품 속에서 동시에 드러내는 것 아닌가.
저는 두 가지 다 깊은 이해가 있는 건 아닌데 영화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책도 좀 읽고 영화에 대한 설명 같은 거 보면서 느껴온.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처음 얘기를 하셨던 거에 돌아가서 거기에 스토리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작업하시는 책을 몽타주 기법으로 작업하셨잖아요. 거기에 스토리가 담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서 스토리를 담기는 거는 저는 작업을 할 때 항상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스토리를 내가 이러이러한 의도로 만들었고 저렇게 생각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는 참 부끄러운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 그럼 작품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맥락이라서 그런 게 어색하지 않지만 그걸 반대로 돌려서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일기장으로 그걸 굳이 구태여서 막 보여주고 그거를 나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막 예를 들어 흔히 교수님이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싸이월드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2병 그런 나는 막 눈물을 흘린다 그런 걸 굳이 적고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을까. 그냥 내가 눈물을 흘리면은 저 사람은 정말 슬프구나. 옆에서 누가 봐주고 저 사람은 왜 막 어떠한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옆에서 말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가치가 발생되는 거지 않을까. 굳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부끄럽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스토리를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가정했을 때 굳이 저는 제가 그 스토리를 만들려고 이번 작업에서도 그렇고 애쓴 적이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작가님의 전시회도 하셨죠?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됐나요? 제가 저번에 전시를 했던 거는 가장 최근에 전시를 했던 거는 그런 유튜브로 제가 과정 본 걸 기록해서 전시를 한 건데 이제 전시 제목명이 유튜브 알고리즘 셀프 포트레이트였어요. 자화상인가?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냥 제 작품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영상을 유튜브를 초기화를 하고 관람한 걸 쭉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이제 사진으로도 편집을 하고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이제 다시 대신에 유튜브도 다 하나하나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이어를 합쳐가지고 이제 개별의 이미지를 좀 이제 상세하고 그런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했던 게 전시를 한 게 제가 유튜브를 보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나의 성향을 보여주고 나의 취미를 보여주고 나의 취향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이미 그게 내 포트폴리오고 자화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유튜브를 관람한 기록 그 자체를 전시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빨간 있었어요. 그게 오른쪽은 왼쪽을 보면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은 좀 보이거든요. 형태가 보이고 사람의 모습도 보이는데 그 밑에 이제 해석을 보니까 붉은 안경을 끼고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좀 뭔가 관심을 가진다든지 뭔가 의식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비로소 사람이 보이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느낌으로 그 작품을 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그 작품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아까 말한 그런 작업의 출발이 저는 그런 인식으로 사실 출발 전혀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작업은 군대에 근무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전역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작업이 시작된 건데 그 아이디어가 군대에서 초소를 근무하러 이제 부대에 나와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제 가로등이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이어서 본 노란색인데 흰 줄이 차선 그 있는 게 있잖아요. 아스팔트에 그거를 보니까 금방 나가면서 노란색이네 하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딱 보니까 흰색인 거예요. 와, 나는 나름대로 내가 미대생이었고 그림도 많이 그렸고 색깔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완전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 착각이 가능하구나. 한번 어디까지 착각 가능한가 실험을 해보자 라는 실험으로 이제 그 기법을 먼저 개발했어요. 그 기법을 먼저 개발했다는 게 웃기기도 한데 그 기법을 먼저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그렇다면은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 이 기술 가지고 해서 그 고민해서 제가 그걸 버전을 2가지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보신 게 어떤 버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버전을 이제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라는 사실 내용물 자체는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았고 이제 이 기법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법 자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그 작업은 한번 제 자존심이 구겨진 그런 작업으로 저는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예,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대충 다 드렸고요. 이걸 다 이제 지금 얘기를 저하고 좀 나누시고 처음하고 좀 달라지셨잖아요. 저하고 만난 이유가 만난 전과 만난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작가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제 모습이 달라졌고 작가님도 달라졌다기보다는 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다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강요는 아니에요. 혹시 있으시면 다른 소개가 떠오르셨다면 저는 생각하게 되는 제가 항상 이런 자리 가면은 자리를 가면이 아니라 항상 나는 이제 거짓 없이 포장 없이 살아가자. 포장하는 것만큼 그 포장지가 뜯겼을 때 부끄러운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방어에 대해서 상당히 안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되돌아 생각하니까 자기 방어가 엄청 심했던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든 나도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네요. 그 포장기도 자기 아닐까요? 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 포장지가 계속 안 벗겨지길 바라야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포장지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장지를 너무 이렇게 낭비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살았다면 살았고 적게 살면 적게 살았는데 매번 다른 포장지를 가지고 남한테 보였지 워낙에 사람의 자기 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글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제가 질문 다른 분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사이트 들어갈 때 댓글을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네, 댓글이 저는 인터넷 뉴스와의 인터넷 뉴스와 그런 신문 뉴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댓글이다. 그리고 그 댓글이 이제 나는 글자를 읽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해석은 사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차이는 다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궁금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남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댓글이니까 그런 댓글이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뉴스에 오히려 진짜 기사다 그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요즘에 저도 되게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소통이라는 단어에 안 끼워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숨기 좋은 단어이기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이면서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양면적으로 느끼는데 그 작가님이 생각하는 소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통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제가 소통을 했을 때 이 답이 정확한 제가 딱 다이렉트로 대답한 건 아니지만 다른 의미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제가 답변 드리자면은 요새 다원주의란 말이 있잖아요. 요새가 아니죠. 맞죠? 됐죠? 다원주의란 말인데 저는 오히려 다원주의가 소통을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제 생각했을 때 제가 짧은 식견에 그냥 함부로 떠드는 거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 생각을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리자면은 다원주의가 되면은 사실은 뭐 LGBT가 됐던 뭐 어떤 게 뭐가 됐던 무슨 취향이 됐던 이제 뭐 취향이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LGBT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냥 존중해. 그때부터 소통이 막히지 않느냐. 오히려 다원주의라는 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찾고 하는 것이 맞게 되는 거 아니냐. 존중해, 취향 차이다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잘못된 사람이 되고 언급을 하면은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한테 침묵을 일으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제가 느끼는 소통의 요즘 사회 전반적인 느낌을 생각합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작업에 있어서 소통은 어떤 걸까요? 작업에 예를 들어서 있어서? 작가들이 그 전시를 한다고 이렇게 작품에 네. 디스플레이 해놓고 항상 그 작업 노트에 보면 소통이라는 단어가 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거기 온 관객들이 불특정 다수인데 네. 정말 뭐 항상 늘 그래서 현대미술에서 느끼는 대로 느끼세요. 네. 무슨 질문 필요합니까?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대가 느끼는 게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 문장들이 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솔직한 작가적인 생각을 좀 솔직한 생각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저는 사실 다 작품마다 다 다르고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보는 대로 느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성격 차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정말 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글이 있어도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에 대해서 저거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내 목표 그런 방향이 다른데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의 생각이 궁금한데 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래. 나는 네 생각이 궁금한데 라는 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나는 이쪽 방향만과 소통을 하겠다. 다른 방식의 방향과는 소통을 차단하겠다고 오히려 돼버리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티스트 캔버스를 참여하고 계신데 이게 대중과 만나는 하나의 창이잖아요. 이랬을 때 대중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작업을 하고 그런 구조로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대중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을 때 그 소통의 그럴 때의 그 소통이 관람객의 소통을 아티스트 캔버스에서는 제가 다른 분 작업하면서도 느꼈지만 이게 플랫폼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 갤러리에서 모바일이라든지 컴퓨터로 바뀌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실물 작업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데 내 작업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여준 건 컴퓨터로 보여주니까 거기서 이미 여기서도 필터링이 있고 거기서 카메라에서 또 이제 관람객이 가는 거니까 이게 변환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정보 손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아티스트 캔버스에서 물론 실물 작업을 보여줘도 캔버스 딱 잘 찍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컨텐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컴퓨터로 작업한 거 보여주는 거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그 작업이 굳이 적합도를 따지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컴퓨터 자체 어차피 모든 거 다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도 컴퓨터로 보는 거고 오리지널로 보는 거죠. 예, 결국 이게 오리지널로 보는 거니까 이제 굳이 이제 적합성을 따지 소통을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것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그 아티스트 캔버스의 게시판 형태로 가게 된 게 작가님들이 사실은 계속 작업하면서 이거를 실시간 댓글을 달기가 어렵고 좀 작업에 집중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이제 컨텐츠에 개선이 되는 작가님들을 존중해서 소극적인 어떻게 소통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건데 어제 작가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천해주고 매부리콜을 해주세요, 이런 응급파인도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또 혹시나 거기서 제안해주고 싶은 이 남은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정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얘기해 주시면. 저는 가장 절실한 기능이 채팅창의 도입이라 생각합니다. 채팅창을 온오프로 해도 되는 거니 해도 되니까 온오프로 하더라도 채팅창 켜서 실시간으로 뭔가 대화를 해서 관람객과 대화를 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이 저는 미술관에 있는 게 인터랙티브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 진정한 인터랙티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작가가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게임을 비유를 하겠습니다. 게임을 방송을 할 때 프로게이머가 있고 일반산 게이머가들 있잖아요. 당연히 프로게이머가 실력이 좋은데 오히려 시청자 수가 높은 거를 기록하는 거는 오히려 게임을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오히려 보는 게 크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왜 그런가를 저도 이제 해서 보니까 못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옆에서 바둑을 두면은 훈수하고 싶듯이 이제 뭔가를 못하게 훈수하게 돼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되면은 그래요? 하고 이제 다시 고치고 거기서 소통이 일어나니까 그 소통의 재미가 생겨나지 않느냐. 그냥 나는 이제 이것만 보고 디스플레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보면 내가 채팅을 치고 타자를 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공중파 방송이 일방통행이었다면 이건 이제 양방통행이 되니까 이게 댓글로도 양방통행이 가능은 하지만 그 딜레이와 구조상의 차이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팅창이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그럼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 네. 개발을 하거나 그런 네. 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시기가 많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가장 네. 가볍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질문을 다 이해를 못했는데요. 채팅창에 대해서 질문한 건가요? 아니면 저 다시 더 전반적인 걸 돌아온 건가요? 채팅창이요. 채팅창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실시간 채팅이 예. 지금 시급한데 지금 저희가 플랫폼상에서 예. 할 수 없는 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아니, 뭔가 이렇게 줌과 카카오인데 근데 줌도 이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런 또 인터넷 방송에서 댓글이라든지 아니 네이버 뉴스 댓글이라든지 보면은 댓글에 글에 그런 사람의 그걸 보면은 정말 무천지의 정도로 쌍소리를 많이 할 때도 있잖아요. 와 이게 정말 대면 보고 저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 소리도 하고 무시하는 발언도 하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오는 익명성의 자유는 오히려 저는 보장을 해줘야지 소통이라는 생각해요. 오히려 익명성이 지켜져.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또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그럼 전시하는 관람객 작가는 광대가 돼버리니까 또 자기가 광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실패라든지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를 또 놓아야 한다는 그런 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줌으로 하면은 관람객이 정보가 노출이 된다든지 물론 이미지를 꺼도 되겠죠? 꺼도 돼서 상관없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또 관람하시는 분이 굳이 또 귀찮게 그런 거를 절차를 또 밟아야 되니까 또 2시간 동안 딱 이제 각 잡고 시켜본 영화 그런 것들도 아니니까 그런 게 절차는 어떠한 것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는 절차는 무조건 가장 간소화돼야 된다 생각해서 줌은 안 되더라도 차라리 적극적인 관람객이 있다면은 저는 지금 이걸 고려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해서 댓글 통해서 받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저는 고려하고 있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내가 내 지인을 초대를 하자. 내가 관람객을 초대를 하자. 내 친구라든지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완벽한 불특정 다수를 초대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한 명을 초대해서 뭔가 아직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봐서 반응이 좋을지 좋은 컨텐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런 사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로만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내 방송을 보고 해가지고 야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아바타가 되는 거죠.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아니면은 그러면서 야 이거 제가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퍼센트 100% 떠질 텐데 하면서 예를 들어 퍼센트가 갑자기 개박살이 나면은 야 이거 봐라 나 안 될 거라 했잖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소통이 재밌다면은 관람객들도 참여할 용의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물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저급하게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교양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네. 정해두고 예. 공지를 딱 해놓으면 그때 들어가는 지금은 현재는 다 열려있는 예. 상태이다 보니까 네. 예. 아 그리고 저는 이 플랫폼에서 24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내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컴퓨터가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24시간을 키고 제가 사실 24시간 하루 키는 거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보름을 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실 컴퓨터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다 구비를 하고 구비를 하고 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작가 기준에서는 너무 많은 그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24시간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채널을 열고 방송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목을 이제 킬 때마다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런 작업을 할 거다 하고 끄고 뭐 그런 식으로 가볍게 조금 더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4시간 자체가 또 이제 제가 아직 하루밖에 안 돼서 경험이 조금 짧긴 하지만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자고 있을 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휴식 중일 때는 내가 할 때는 계속 뭔가 움직이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쉴 때는 뭘 해야 될까? 결국 쉴 때도 이게 잘 틀어지고 있을까? 라는 걱정이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컴퓨터 작업으로 예. 예술 작업할 때는 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수가 이해가 되고요. 예. 근데 설사 컴퓨터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작가 캠퍼스 아티스트 캠퍼스의 특징 중 하나 매력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매력이 아니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난 기다리는 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텅 빈 캠퍼스를 바라보는 그 매력을 좀 담고 싶었거든요. 그게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유재석이라면은 많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다른 말로 제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작가의 캠퍼스로 이제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성장하는 것에서는 네. 기다림의 요인이 성장 요인이 되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이미 성장을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기다리게 애간단하게 하는 거는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는 조금 저는 그 기다림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제 저기 아티스트 캠퍼스가 원래 이름이 작가 캠퍼스였다고 했는데 영어로 하면서 아티스트 캠퍼스로 공식화 됐는데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예술의 기호로 보는 거죠. 이 기호라는 것은 아까 이제 소통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쓰느냐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LGBT 이슈를 얘기하면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닫은 거잖아요. 아까 이제 그거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나는 이런 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싶고 했는데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소통은 어쩔 수 없이 소통의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를 이해 못한다든지 언어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배제되는 거거든요. 소통이라는 말에 사실은 소와 통이 있으니까 배제하는 것과 열어두는 것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절묘한 언어 같아요. 영어에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우리는 소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도 소통의 언어로 좀 받아들이고 싶고 그것이 통할까? 아직은 우리가 테스트 중이니까 안 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유명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제 그
BTS라는 사람들이 24시간이 아니라 1년이라도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듣고 있지만 별거 이제 아직 별 이름이 나지 않는 분들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기다려야 될까 이러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소외된 사람도 많고 어떤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누군가가 빨리빨리 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사람한테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또 그게 역으로 소통의 기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컴퓨터 작업이니까 묘하죠. 그렇죠? 캠퍼스라면 무슨 누군가 기다릴 텐데 이러고 와가지고 한번 촥 일필의지를 한 다음에 빨리 사라지는 사람들이 우 이러다가 사라지면 저 사람 나 장난쳤구나 이런 느낌도 받아. 그러면 그 재미잖아요. 물론 화가 날 수 없어. 사람은 나한테 장난쳐야지만 또 다른 있는데 컴퓨터도 그런 언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모든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어제 보면서 되게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걸 컨셉으로 잡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플랫폼에 원래 채팅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저희도 했는데 저희 그런 아프리카 TV나 이런데 채팅할 때 요새 좀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기술적으로 도입하기는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채팅에 대해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작가 말씀하신 대로 아바타처럼 이상한 걸 시키거나 욕을 한다던가 이런 게 더 좀 작가님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단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지금 OBS로 전체 화면 송출하시는 거면 카카오 오픈 채팅이나 열어두셔도 화면에 같이 나오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익명으로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채팅 창을 열어서? 네. 거기는 익명이니까 동시에 바로 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안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모르는 얘기를 막 저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의 유튜버처럼 되는 거죠. 여기서 작업하면 화면이 옆에 유튜버 자체는 채팅창이 있는데 여기 카카오톡 채팅창을 하나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띄워놓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콜을 좀 늘려주세요. 누구누구의 눈을 사용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작가님이 이제 구글에서 계속 서치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세요. 유튜버하고 다른 것이라면 이것은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 유튜브는 봄으로서 돈이 생기고 이런 차이는 있겠네요. 어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만들고자 하는 게 신은중과 질라탄이라 있는데 가지고 오시는 오전에 가지고 오는 인물들은 다 잘생기고 예쁜 얼굴. 아니 그게 근데 그 캐릭터에서 가지고 오셔서 일부러 이러시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검색 특징상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한 거는 사람들이 안 올리니까 좋은 거밖에 없어요. 소스 가치가. 그것도 재밌네. 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예쁜 여자 얼굴이 계속 나오길래 어떻게 이 얼굴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눈썹 보면 제가 하는 게 두꺼운 눈썹 검색했는데 눈썹 쓴 게 한가인 썼거든요. 한가인. 지금 올라가는 거 신현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본이 신현준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저 사진 선택한 게 신현준과 축구 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합성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처음에는 신현준이다 했다가 지금 질라탄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묘하다. 그게 제가 왜 저걸 선택했냐면은 신현준과 질라탄 사진을 그 인물 그 유사도 측정으로 대입하면은 막 20% 이렇게 낮게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알고리즘 판단한 건 안 닮았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 어제 작업한 그 사진과
신현준 사진을 넣으면은 90%가 나와요. 그리고 질라탄과도 90%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현준 여기 있고 질라탄 여기 있고 제가 작업한 사진은 가운데 교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집합인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를 내가 90%를 만들었다면은 그러면 나는 내가 한 작업은 어디 쪽에 교집합이 더 겹쳐 있을까 라는 걸 이제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이제 방송 유출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끝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실제로 제가 작업한 원본 있고 제가 한 거는 이제 신현준이 여기 있다면은 질라탄 여기 있고 질라탄은 10%가 나오고요. 제가 만든 작업 결과물이 신현준은 90.6%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현준을 만든 거다 나는. 이렇게 됐어요. 결과물이. 네, 사용하신 예. 알고리즘에 의한 예.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알고리즘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 컴프루 테크놀로지 거기서는 작업한 게 사실 제가 그걸 이용한 게 사실 거기가 점수가 되게 후해요. 점수가 엄청 후해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인물인식 알고리즘을 하면은 정말 퍼센트가 높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짜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진을 대입해서 조금 다른 각도를 보여줘도 퍼센트가 완전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 기준이 까다로워요. 정말 똑같은 사진만 이제 퍼센트가 높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드는 사람의 기준의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설정하에 따라서 너무 확 달라져서 사실은 뭐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막 그런 걸 자꾸 하면 그 공부를 하니까 뭐 수학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해 못했고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폰 쓰고 있는데 예. 거기는 인물 인식하면 자동으로 인물 폴더가 생성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가 쌍둥이인데 네네. 저희 애들 거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거는 각각 구별해서 폴더가 분리돼서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는 얘게 여기 들어가 있고 얘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 같은 사람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 둘 다르게 생겼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렇게 하면 그게 저의 아는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같이 사진 찍고 놀자고 얘가 이걸로 인식했어. 그래서 그게 좀 웃음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얘가 이걸 어떻게 알지? 내가 이름 알려준 적도 없고 얘를 딱 지정한 적도 없는데 핸드폰 무섭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무섭네요. 좀 그런 얼굴 인식할 때좀 무서운 기술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페이스북에서도 그냥 사진 올리면은 이제 막 인식한다고 그렇죠. 인식해가지고. 애플폰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대부분 이제 저폰 같은 경우도 사진을 찍으면 되게 어떤 사람을 분류를 해주잖아요. 인물을 이렇게 분류해 주는데 다른 사람은 한 사람에 쭉 들어가요. 뭐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아들도 그런데 딸은 여러 명이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는 산에 얼굴이다. 왜냐하면 애플이 너를 여러 사람으로 알고 있다 지금. 묘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제 폰에 나가면 뭐 할머니는 할머니, 저 어머니 다 한 사람인데 유독 딸만 여러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뭔가 있을 거다. 얘가 뭔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진짜 얘가 처음에 얼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묘해요. 무섭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이나 그 코드를 딱 아는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이용하겠구나. 아까 통제사회 얘기를 했지만 그 왜 흔히 영화에서 이렇게 범죄자 추적할 때 CCTV 땡겨서 이렇게 그게 맞죠? 네, 그렇게 하는 저거. 아마 그런 거가 있을 거예요. 모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율, 코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아마 쉐입도 있고 포지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거 자꾸 검색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데 와 정말 거기서 김정은 나오고 이제 뭐지 푸틴 나오고 하는데 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은 착각하겠다 정도로 진짜요? 또 일단 비슷한 정도는 그냥 김정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거 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무섭게 완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어느 회사가 이제 프로젝트 받아낼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악용 사례가 커서 퇴짜가 났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댓글에서. 넷플릭스에서 영화, 다큐 영화식으로 나온 소셜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네, 한번 그거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예전에는 뭐 저희 그 통제, 언론 통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대놓고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개인 채널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게 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거든요. 추천하는 게 다 통제되니까. 그렇죠. 추천하는 게 통제되고 그래서 그게 이미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돼요. 특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면은 페이스북을 기본으로 다 깔아서 공급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을 먼저 보고 그 정부가 원하는 기사들 그런 것들을 다 노출시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거를 심하게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일부에 불과하지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그 SNS를 주로 개발했거나 이제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거기 창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두렵다. 그러면서 뭐 세계대전 뭐 이런 게 조만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SNS에 의해서 사람들을 통제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좋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걸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학생들이 되게 우울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받고 그냥 아까 작가님 그런 이야기 하셔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그때 말하면서 조금 제가 말을 짧게 했던 것 같다 생각든 게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알고리즘만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거 제가 말한 그런 게 실현이 되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인간의 개입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똑같은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개입이 근데 또 없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도 다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알고리즘과 뭔가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은 돈 얘기만 나와야 눈이 번쩍 뜬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 코드는 돈에 맞춰져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미술, 아름다움 이런 거 나와야 비로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그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한테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주입을 하든지 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아까 두 분이 얘기하셨듯이 소통의 뭔가 기호 있잖아요. 평소에 일상에서 쓰는 소통의 기호를 살짝 그 사람 모르게 살짝 바꿔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좀 이렇게 넓어지도록 하는 것을 프로젝트가 사실 사이언스 오딘에서 하는 사이버 싱크라는 거죠. 그게 어떤 뭔가 절차를 바꾸고 뭔가 이렇게 교육도 하고 법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아니면 뭐 그런 걸 안 하면 뭐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폭을 넓혀서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사이버 싱크. 아까 미얀마 말씀하셨죠? 미얀마 나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추천 알고리즘은 절대 따라가면서 보지 마라. 네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보고 왜냐하면 내가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면은 그냥 그럴수록 나에 대한 모델을 점점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넌 내가 보고 싶은 걸 묻고 통제되는 이런 그렇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도구로 이용하지 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면 뭔가 좀 관심 있게 하고 있고 그 다음 날에는 계속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 탁 틀면 다양한 것들을 그냥 쫙 이렇게 봐가지고 컴퓨터를 혼란시키는 나의 모습을 혼란시키는 그런 앱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도 언젠가 그냥 내가 너무 읽히는 것 같고
뭐 그날 따라서 그걸 보고 싶어서 봤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것만 추천이 그렇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근데 오히려 약간 저는 유튜브를 잠자기 전에 항상 시청하는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유튜브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책 읽고도 공부할 수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선행 지식을 이제 가볍게 쌓고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보면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공학이라고 말하면 저 분야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검색을 하나 하고 일부러 주위에 다른 건 다 관심 없음이라고 선택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만 계속 여러 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리즘이 뭔지는 전혀 모르고 API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 작업 시작하면서 뭐 누가 이제 하면 그걸 가져다 쓴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식을 어떻게 알아갈지에 대한 방향조차도 난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분야를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진짜 버튼만 누르면 조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파악을 해서 인지를 하면은 때로는 이용을 해서 내가 검색할 수 없는 키워드조차도 이 친구가 찾아주니까 전문 분야가 아니면 저를 모르니까 그런 이렇게 이용한 사례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공부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는 안 된다. 이제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손수건을 딱 보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손수건을 보면 뭐가 생각난다. 아니면 저기 마카오를 보면 옛날에 갔었던 프랑스의 파리의 어떤 거리가 생각났다. 이러면 이제 연결이 이렇게 쭉 되는데 그거는 내가 경험했던 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예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팍 좀 이렇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한테 듯한 느낌을 가지고 그냥 즉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개가 되지 않는 어떤 감각적 어떤 경험을 하게 도와주는 게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 내가 이것을 봐서 느낌이 오는 걸 영어로는 리포트가 뭔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참고가 되는 뭔가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잘 이용하는 게 컴퓨터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술은 조금 저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술은 그런 의무를 가져라는 뜻이 아니라 예술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우리 세상에 중에서 과학은 다분히 원인 결과 이게 굉장히 의존을 하거든요. 이게 있음으로써 이게 있고 이게 있음으로써 답이 있고 그럼 이게 잘 안 되면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철저히 무시하거든요. 뭐 백신을 맞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죽은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라는 전체를 볼 때는 비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죠. 무슨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근데 그 다 이해가 돼요. 국가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당하는 가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과학적, 바로 내 자식이 죽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다시 돌려가지고 모든 게 연계되고 과학적이고 연결이 되는 것들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다 통제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술적 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술가분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같이 과학자나 공학자는 사실은 피부 깊숙이까지 그렇게 했어요. 뭐만 야면 비과학자. 그렇게 얘기하면 미신. 뭐 그런 절이나 교회 가서 얘기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은 늘 이렇게 알고리즘대로 돌아가. 메카니컬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에서 좀 예술가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만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제가 그냥 제 드는 생각입니다. 저는 공학자거든요. 공학자인데 공학자 입장에서 볼 때
예술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바라는 마음 좀 그런 게 미디에이트과 이미디어트라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이름이 나와요. 그건 우리 지난번 백달의 작가님하고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좀 제가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에이트라 뭔가 매개를 해서 뭐가 있으면 그 다음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 다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그 미디에이트라는 매개가 있는 거 말고 예술가는 이미디어트. 딱 보면 딱 느껴지는 거. 매개되지 않은 생각들 이것들이 예술가로서 좀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작가들은 뭔가 작품 보면 아 이거 좀 설명해줘 이러면 그냥 느끼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다음에 저희들한테 혹시 여쭤보실 거 없으세요? 궁금하신 거라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여쭤볼까? 다 아시죠? 생각나면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조나라 작가한테도 물어봤던 건데요. 이제 바느질 하면서 앞에를 보면서 하는데 결국 전신은 뒤로 하니까 뒤에를 이렇게 보냐, 그쵸, 적당히 이제 통제를 하냐. 근데 솔직하게 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알고리즘이 원하는 퍼센테이지 높이기 위한 방식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참 진짜 이렇게 자기 미적 판단, 감각을 통제하고 이쪽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컴퓨터의 판단을. 그 사이에서 본인의 감각은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 판단, 여기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 할 때 결국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어때요? 그 판단에서 이제 실행은 사실은 무조건 제 판단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 이미지가 이거 적합하겠는데 적합 안 하겠는데랑 판단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또 기계 선택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알고리즘과 저와 대결을 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렇게 놓는데 너 왜 퍼센트 낮게 해? 대결. 한번 이렇게 하면은 퍼센트 그렇지 퍼센트 높아져야지 약간 이런 이제 약간 대결하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충돌을 계속 느끼겠네요. 그렇죠. 계속 이제 느끼면서. 근데 퍼센트가 낮을 때는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이제 당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잘 되면은 퍼센트가 팍팍 올라가는데 한 80% 때부터는 얘가 엄청 이제 기준이 좀 까다로워져요. 이제 까칠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 막 픽셀 단위로 조금씩 움직인다든지 조금 뭐 하고 확인하고 해서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상외로 높은 점수가 탁 나오면 내가 그림을 멋지게 완성한 거와 똑같은 쾌감을 느껴요? 이게 결과가 바로 오니까 마치 제가 휴대폰 게임에서 이제 포커를 해서 풀어서 갑자기 딱 마지막 피스가 완성된 느낌처럼 빙고. 약간 그런 게 약간 되죠.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 점수를 높은 거 하고 190 몇 점 맞은 거 하고 80 몇 점 맞은 거 하고 60 몇 점 맞은 거 하고 이렇게 쭉 놓고 이제 감상자들이 볼 때 어느 게 제일 아름다우냐, 예를 들면 역으로 이제 이거를 시각적인 장으로 다시 옮겨오는 거죠. 이 알고리즘의 판단의 영역에서. 그랬을 때 판단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아름다우냐, 아름다움의 그 차원으로 다시 옮겨서 사람들로부터 판단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그런 게 제가 이번에 작업한 거 보여주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나 이런 거 했다고. 어머니한테? 그냥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여줬는지 야 너 만들어 자화상 그렸냐고 뭐 하대요. 제가 만든 거를.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자화상 그렸다 그래요? 자기 모습에 당길 수도 그것도 있겠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맞아.
사람들이 그리면 자기답게 그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여줬어요. 진짜 제 셀카 딱 찍고 그 제 새로 만든 걸 대입했더니 16% 나오더라고요. 봐라 아이가 안 닮은 거다니까. 엄마가 답장이 히읗 다 나오더라고요. 모든 내 자식으로 보이는 거지. 부모의 그렇게 해서 항상 막 그런 그림 그릴 때도 이제 뭐 잘 그렸네 못 그렸네 막 이야기할 때 사실은 뭐 기준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하나 딱 제시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뭔가 그때부터 소통의 방향이 살짝 바로 뭔가 딱 뭔가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나 그냥 그 소통의 방향이 기준이 알고리즘이라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방향을 잡히니까 이제 그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굉장히 뭔가 잡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작가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시대적인 동시대의 이 시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작업.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알고리즘에서 그 유저들 맞추는 데서 컬러는 많은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그거를 작가님이 약간 비주얼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컬러도 제가 그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제가 딱 자료를 들어가서 보여주는 게 제일 적합하겠지만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은 내 눈으로 판단했을 때 실제로 사진을 이제 그 반칙을 생각해 사진 갖다 붙여서 반칙이잖아요. 사람이 감정이 그게 아니라 약간 표 짜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이거 코 분명히 신현주 이거 삐뚤어졌는데 실제 코를 내가 삐뚤게 싹 돌리니까 퍼센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를 만든 게 빛이 한 방향 이렇게 오는 게 여기 막 어두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두우니까 뭔가 인체 굴곡이 여기가 뭔가 되는 것 같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보기 좋게 이제 매끈하게 딱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바꾸면은 퍼센트가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노래 색온도가 너무 안 맞아. 색온도 맞춰도 이게 올라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게 폭이 한 그런 이제 좀 미세한 걸 다루면은 폭이 한 2%에서 한 5%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80%대에서는 이제 엄청난 결정적인 요인이라서 이제 처음에 그 틀을 만드는 거는 내가 개입한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가서 느끼는 거는 이게 틀이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88%가 70%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통제하는 게 아닌 게 점점 이제 퍼센트 높을수록 제 통제했으면 이제 멀어져요.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래도 전체적인 톤을 맞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약간 취향으로 톤을 맞추려고 하는데 나는 맞추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아는 그 인체 그리는 지식으로 하는데 이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 하고 이제 바꾸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합니다. 그 본인의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미술적 용어로 어떤 이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한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전히 리얼리즘이거든요. 사실주의거든요. 사실성을 추구하는 거 결국은. 근데 물론 자기 눈 감각을 믿는 게 아니라 얘의 그 판단을 데이터를 믿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를 새로운 용어로 자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말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재밌는. 어쨌든 지금 어쨌든 여전히 리얼리즘. 똑같이 만든다는 똑같이 그리려고 똑같이 하려는 그 의지는 굉장히 전통적인 건데 그게 여전히 있으면서도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그 대상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다른 도구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감각으로 내 눈을 믿지 않고 다른 데이터를 믿고 의지하고 몸을 거기다 완전히 실어버리는 이게 그 비슷한 작업을 하는 다른 작가분 혹시 발견하셨어요? 제가 조사가 부족한 일부러 조사 안 하시다든지 알고 계신 분은 없는 거죠?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조사가 부족한 게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 관심사가
그런 방송 쪽이라든지 인터넷 플랫폼에 가 있어서 요즘 좀 전시라든지 그런 것 좀 많이 등한시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약간 이제 얼핏 느낌으로는 이제 그 사진 작가 중에 그 권호상 씨. 그거랑 폼이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게 쓱 묻혀 들어갈 우려가 있어 자칫하면.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거리를 확 둘 수 있을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 작가는 이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걸 그 입체로 만들어요. 그걸 콜라주 해가지고 입체로 만들어. 그러니까 콜라주라는 형식의 어떤 이미지가 똑같이 되는 거는 똑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 친구는 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로 그걸 만드는 거고 최 작가는 다른 이미지로 이걸 만드는 거고 제 3의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 다르고 평면상에서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얼핏 봤을 때 그 작가를 연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좀. 그럼 저 작가님, 권호상 작가님은 본인의 작업 기법을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콜라주로 얘기하세요. 콜라주로 얘기하세요? 입체가 되는 거죠. 입체를 찍어서 사진으로 평면으로 만들어서 다시 입체로 만든. 그걸 다 이어가지고 거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 거의 큰 동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사진 콜라주 기법으로 하는 네, 다 각각의 그렇죠. 작업을 네네네. 꽤 유명한 작가랑 그럼 지금의 알고리즘이 사람 얼굴에 대한 것만 하는 거잖아요. 뭐 강아지라든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사람이 전 제일 적합하다고 입 나온 건 제일 적합했던 게 사람 얼굴은 뭐 심령 사진 보면은 조금만 뭐 사람같이 보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한 게 아무리 전 그런 미술에서 공부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쌍둥이 오래 보면은 구분하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누구야 하지만은 반대로 역으로 이제 막 우리는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 보면 구분을 완벽하게 다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인과도 비슷한데 구분을 하고 중국인과도 구분을 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워 있는 게 사람 얼굴이다 보니까 시각 이미지 중에 하나가 가장 예민한 매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그래서 선택한 곡이답니다. 말씀하시니까 좀 궁금해지네요. 왜 사람 얼굴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표정 때문일까? 깜짝 놀란 게 한번 우리 강아지 틀을 깎였더니 한 20분 후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모르는 강아지가 나한테 왔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넌 누구니? 막 이렇게 얼굴도 내 강아지. 이제 어릴 때부터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버리고 간 애를 데려와가지고 얼굴이 길게 털이 난 상태에서 키웠으니까 몸만 잘 알고 얼굴 싹 깎아놓으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사람 머리 깎았다고 못 알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있는 거죠. 또 그 동양 미술은 제가 정확하게 다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디서 공부해서 들었던 거는 동양에서의 미술은 가장 그리기가 쉬운 게 도깨비, 용 이런 게 그리기 가장 쉽다고 말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기 쉬운 게 산, 풍경 이런 것들 그리고 점점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마지막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워 있으니까. 모든 거니까 이거 별로 안 비슷하네요. 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작가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의 얼굴을 완성하는 걸리는 시간이랑 얘가 퍼센트 내는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오래 걸리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었을 때 사실 아무것도 그냥 만들면 10분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잘못도 안 못하면 만들면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전에 만들려고 뭔가 이렇게 그림을
뭐 대상일 수 가져와서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실제로 골라줬을 때 네. 아 제가 근데 그 예전에 모나리자를 골라준 적이 있거든요. 비슷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르고 자르고 붙이잖아요. 제가 잡지를 한 30개인가 40개를 썼는데 그거는 매일 3시간씩 작업을 해서 3달이 걸렸어요. 근데 50호 크기여서 제 손 이 정도 되려나요? 대각선 크기가? 한 3달, 4달이 걸렸으니까 그렇게 작업하면은 컴퓨터 훨씬 빠릅니다. 근데 컴퓨터로 하면은 이제 풀 붙이고 사진 고르는 거 자체가 엄청 스피드하니까 잡지는 한 장 이 잡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이거 10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그 프로그램에 알고리즘에 넣으면 퍼센트를 알려주잖아요. 예. 이 시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이요? 그 시간 그 이몇 즉각 초 안에 반응이에요? 즉각 결정하는 반응?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희 왜 모델링 같은 그러니까 저희도 네. 공업도 그 수치 계산 좀 복잡한 걸 하면은 네. 시간이 엄청 걸려서 나올 때도 있고 네. 되게 순식간에 네. 틱뭐씩 나오는 것처럼 딱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를 작업을 한 10분 정도 했어요. 해서 딱 넣었는데 수치가 1초도 안 돼서 나오는지 아니면 막 그게 그것도 한참 오래 걸려요. 일단 원본 이미지 사이즈가 일단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원본 이미지 어쨌든 JPG로 하니까 거기서 들어간 레이어는 인식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픽셀 사이즈가 3000 곱하기 2000이다 이러면 금방 되는데 이제 내가 인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픽셀이 10,000 단위로 넘어가야지 대형 인화가 가능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찾는 것부터 시작. 오래 걸리고 또한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캐시 데이터가 쌓이나 봐요. 거기서도 내가 한번 이제 얼굴씩 계속을 하면은 한 20번 연속으로 쭉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느려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한 F5 새로 고치해주고.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아까 막 이렇게 퍼센트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렇게 막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막 1시간 엄청 공들여서 했는데 얘가 되게 1초 만에 70% 뭐 50%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뭔가 허탈한 기분?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엄청 공들여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되게 성의 없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아니요 이렇게 딱 대답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되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88.5%에서 90%까지 올리는데 한 4시간인가 걸렸어요. 그 1.5%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어디를 고쳐도 퍼센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아 내가 도대체 어디를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이거 내가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환기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한번 갔다 오고 다시 또 한번 보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성향이 맞는 거죠. 탁 바로 나오고 네, 확인하고. 그렇죠. 늦게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아니, 소리는 일부러 켜놓으시는 거예요? 네, 소리는 켜둔 게 제가 그 작가의 캔버스 보면서 소리를 꺼두신 분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소리를 꺼두니까 뭔가 내가 이 사람의 뭔가 같이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제 느낌에서는 사진이 움직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소리는 넣어줘서 내가 비록 이제 사운드를 계속 안 채우고 키보드만 타닥타닥 거리더라도 이 사람이 사과를 뭐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사운드를 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계속 꺼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작가님 캠퍼스를 열면서 유튜브 방송도 한 개 켰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같이 틀고 있는데 계속 노래에서 그 타닥타닥 소리가 나서 다른 걸로 다시 했는데 또 계속 나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끄고 들으니까 이제 작가님 소리 이게 소리가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소리 켠 작가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민하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사성을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자기 모습에 대한 유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만약 오늘 해놓으면 내가 이제 오늘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딱 사진을 찍은 다음에 오늘은 좀 우울했었다. 어떤 일 때문에 우울했었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1년 정도 자기 모습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1년 후에 딱 내가 이제 딱 써가지고 이제 딱 찍으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은 당신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갔다 와 출근해가 퇴근해가 되고 와서 딱 하면은 뭐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나오니까 다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얼굴 모습만을 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우연히 들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유사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고퀄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종의 나중 되면은 그런 알고리즘이 사주팔자를 밀어내지 않을까. 사주팔자 보듯이 오늘 미래를 조금 더 이제 뭔가 근거 있는 사주팔자. 사주팔자도 물론 통계학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관상 그런 것처럼 그게 조금 더 뭔가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사주팔자의 다음 스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관상학이. 그거 출력해서 이렇게 그대로 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네요. 비율로 갖다 쓰는 거니까. 대개는 뭐 그냥 요즘은 왜 내가 일이 잘 안 풀리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이유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화를 많이 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집착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자기 얼굴에서 그게 많이 읽힌다면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충고를 줄 수 있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 당신한테 내가 내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한테 미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근데 되게 한 사람의 자화상을 그렇게 이렇게 계속 1년을 관찰하고 그것 자체도 되게 긴 프로듀스 작업의 탄탄함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알고리즘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의미. 계속 길게 하면은 약간 그 차이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완벽하진 않잖아요. 인문인식이라는 게 또 아직까지는 점점 발전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 작업을 1년 하고 그 다음 또 1년 뒤에 또 1년 하고 한 데이터가 10년이 쌓이면은 알고리즘의 발전도 시각적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기 사진을 찍어서 두 개 다른 시간에 가면 유사도가 100% 나오나요? 똑같은 사진을 한 100% 나오고요. 네. 실험해봤어요? 예, 진짜 정말 똑같은 사진 100% 나오고 제가 어떤 실험했냐면은 제가 한전에 머리를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과 예전에 이제 생머리일 때 차분하게 이제 일반인 감성으로 찍은 거랑 했을 때 잘 찍은 걸로 해서 대입해봤는데 88%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뭐 변화는 하긴 하는데 그런 화보 사진 있잖아요. 이제 연예인들 진짜 딱 조명 세팅 다 하고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은 변화가 좀 크고 왜곡 같은 경우도 이제 줄 땐 확실하게 주고 이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 일관성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정말 높은 퍼센테이지로 사람을 딱 일관성 있게 인식하는 거는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주는 게 아니라 사진 여러 장을 다 인식시켜 놓고 이게 한 사람이야 너 이거 학습해 해서 하는 게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 그게 일관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는 시스템은 이제 한 장만 주고 하는 거니까 아직 시스템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사람 얼굴을 두 개를 놨을 때 다른 사람? 네,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놨을 때 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0%는 본 적은 없고 한 막 3%, 5%까지는 3%, 5%떠지면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요?